자, 8번 문항부터 먼저 한번 의도를 볼까요? 8번 내용일치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항에 해당하게 되고 9번 문항으로 보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찾아보면 기억은 1문단의 첫째 줄에 그래서 보니까 연대체무 아이고 법칙이네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고 니은이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문단 보니까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죠? 낯설면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니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 30%, 70% 이런 숫자 나옵니다. 이거 다 안 나오면 그냥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 시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의도 파악 못하는 순간 완전히 낚여요. 그래서 풀어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 될 거고 문면서 A와 바꿔쓰기 그냥 이거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라는 거죠. 단순하게 어렵지 않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10번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자, 연대채무는 이제 처음부터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우, 이건 무서운 지문이야. 자, 동일한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전체 이행에 의무를 지는 채권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동일한 급부가 같아요. 여러 채무자들이에요. 채무자가 여러 명들이고 각자가 급부의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는 채권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을 때 4명이라면 이 4명이 그 10억을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급부라는 것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에 의해 채권도 개념을 설명했죠. 이 채권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제 급부는 의무다라는 거지. 채무자가 해야 되는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2명 이상 것을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연대 채무는 채무자가 여럿인 것에 속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여럿인 채권관계는 채무의 변제, 면제 등으로 채무자들 중 한 채무자의 상황이 변하면 자, 그래서 지금 채무에 누가 변제를 하거나 아니 면제를 받았어. 그러면 어떤 채무자 중 한 채무자의 상황이 변하겠죠. 그러면 채권관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연대채무를 설명을 했고, 그래서 급부의 개념과 채권의 개념,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채무자가 여럿이되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된 채무만을 지는 분할채무와 달리해서 분할채무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율,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지는 거죠. 자, 이 분할채무 달리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어죠. 채권자가 채무자 한 명에게 급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채무자 한 명에게 급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는데 그 10억을 4명, A, B, C, D가 있을 때 그 4명이 그 연대채무가 있을 때 그냥 A한테만 10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연대채무 계약으로 3명의 채무자가 총 600만 원을 빌렸을 때 내부적으로는 3분의 1씩 부담을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중에 누구든 한 명에게 6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는 그 담보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서 받는 것이 한 명한테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분할 채무는 n분의 1이지만 연대 채무는 몰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를 갖게 되는 채무자가 됨으로써 외적으로 연대 채무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즉 채무관계가 없어. 채무관계가 없는데 우연하게도 그 동일한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를 갖는 채무자가 돼서 연대채무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이는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들이 급부 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그래서 급부 내용이 중첩이 됐다는 거야. 자, 흔히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된 게 부진정 연대 채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갑이 고용한 운전기사 을이 갑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병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하자 을은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인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갖게 되며, 그래서 을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한 거죠. 물건을 파손했으니까 그럼 이제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갑은 자동차를 빌려준 거지. 근데 고용을 한 거야. 타인을 사용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병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연히 둘 다 이제 법률이 다르지만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갑과 을은 채권자 병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바로 부진정 연대 채무, 우연히 같은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우연하게도 동일한 채무를 가질 수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줬죠. 이걸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이 경우 갑이 먼저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하면 병이 채권자로서 청구할 급부는 더 이상 없으므로 을의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자, 그래서 갑이 먼저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급부가 없어지죠. 없으므로 을의 채무도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갑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더라도 그만큼의 채무 소멸을 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갑이 일부만 변제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채무 소멸이 나타나게 되고 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병이 을의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을의 채무를 면제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병이요, 을의 채무를 면제해버렸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와는 별개로 발생한 채무인 갑의 채무, 이 갑의 채무 있잖아요. 그 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갚았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모든 걸 안 갚았는데 그 채권자인 이 병이 갑자기 한 명이 면제를 해버리면 갑 혼자 남아서 갑이 혼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채무와 달리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도 효력을 미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진정 연대 채무와 달리 연대 채무는 그 채무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대 채무는 이제 비율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n명의 연대 채무자 중 한 명의 채무가 채권자에 의해 면제가 된다면 n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채무를 면제를 했어요. 그러면 n분의 1만큼 채무는 소멸하고 나머지 채무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대 채무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만약 그 그죠? 채무를 면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채무액이 다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 다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다른 소액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다액 채무자,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부를 변제를 해요. 그러면 소액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던져줍니다.
채무 변제 동기를 높이기에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멸시키면 돼서 다액 채무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먼저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너 먼저 갚아. 자, 다액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보다 1억 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예를 들어주죠. 1억 원이 더 많은 채무예요. 자, 2억 원을 변제를 합니다. 그러면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액인 1억 원이, 1억이 더 많다라고 했죠? 그 1억 원이 먼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소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억만큼, 그래서 모든 채무자들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n분의 1만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액 채무자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빚을 만약에 변제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소액 채무자들만큼까지는 먼저 갚게 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n분의 1을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1번으로 가는데요.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특정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예 부분에서, 그렇죠?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얘는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부터 여섯째 줄을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요. 다섯째 줄 여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병이 만약 여기 부분, 만약 병이 의뢰 채무가 없다면 의뢰 채무를 면제 일반의 의사 표시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세요. 2번은 기억은 연대 채무고 니은은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둘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문에서. 그렇죠?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인데요. 보면은 니은 부진적 연대 채무는, 자, 기억과 달리 일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모든 채무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를 갖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디서 언급됐냐면 세 번째 문단에 3문단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3문단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연히 복제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를 갖는 채무됨으로써 연대 채무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거를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그리고 다섯째 줄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 셋째 줄까지 바로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가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기억과 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억이 연대 채무다라는 건데, 자, 얘가 지금 보면 동일한 목적을 띈 것이냐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첫 번째 문단에 지금 보면은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동일한 급부야. 그래서 급부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는 채무자 이행하는 행위다. 동일한 급부니까 목적이 동일한 목적을 띈 채무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추리를 좀 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1번 여기 9번 문항에서 첫째, 둘째 추리를 통해서 4번 선택지가 달리라는 단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급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신용평가회사 A에, 자, 이제 신용평가회사는 A예요. 자, 직원은 B입니다. 자, 서류를 심사하여 기업 C는 기업이에요. 자, 은행 D로부터 D는 은행입니다. 그렇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자, D, 은행은 C에 대한 기업에 대한 A, 그 신용평가 회사에 신용평가를 믿고 C에 10억 원을 대출했다는 겁니다. C에다가 10억 원을 대출해줬어요. 이후 서류 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D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 A에게, 자, 이 A, 즉 신용평가 회사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D의 과실, 즉 은행의 과실이 30% 인정이 돼서
A는 즉 신용평가에서는 70%에 대해서만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즉 10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요. A의 책임은 70%, 즉 7억 원에, 그쵸? 7억 원의 7억 원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D은행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B에게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얼마 후 C는 대출금 중, 자, 회사가요,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1번 선택지에는 좀 복잡하니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 답인데요. 바로 그냥 1번이 답으로 나왔구나. 네. 자, C가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A와 C에는 D에 대한 채무가 각각 5억 원씩 남게 되었군. 자, A는 7억이고 C는 10억의 채무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안 써줘. 10 이거 마우스 쓰는 게 되게 어려워네. 자, 그래서 A는 30%를 제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7억과 10억에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C가 5억 원을 변제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얘는 다섯 번째,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5억을 변제한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급부가 다르죠? 다르니까 다액 채무자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우선 변제를 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부터 지금 끝부분까지 가볼 겁니다. 자, 그러면 5억 원을 변제하니까 이 둘의 차이가 몇 억이에요? 3억이지. 그쵸? 3억이니까 먼저 5억 원 중에 3억 원만큼, 5억 중에 3억, 이 5억 중에 3억을 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7억이 남죠. 그치? 이 7억이 남은 것 중에 2억을 깔 거예요. 이제 2억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총 7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2억을 빼니까 둘 다 어떻게 바뀌어요? 5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 5억 원씩 남게 된다. 이해됐어요? 표정을 보니까 이제 다시 지문의 내용으로 눈이 내려가면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우리가 다섯 번째 문단에 다시 한번 설명한 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5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대원 판례가 나왔죠? 다액채무자에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액채무자가 1억 원이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즉, C가 이제 똑같이 적은 거. C가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C가 A보다, 그쵸? A보다 지금 3억 원 더 많은 채무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치? 왜냐면 30% D가 30%를 있으니까, 그쵸? 채무가 있어요. 다액 채무자의 채무액인 1억 원이 먼저 소멸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억 원을 갚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억 원 중에 이 C 있죠? 이 C의 10억 원 중 10억 중 이제 3억을 먼저 변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억이 남잖아. 그리고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7억을 만들어준 거지. 그러면은 D은행은 얼마를 받으면 돼? D은행은 C 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줬어. D은행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0억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10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A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C는 당연히 채무가 있는 거고, 회사는. 그치? 그러면은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총 10억 원만 받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총 10억 원을 받는 거고, 권리는 일단 A한테는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C한테는 1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3억 원의 차이가 나니까 C 회사가 5억 원을 변제하니까 일단 그 중에 둘 다 7억 동일하게 만들어준다고 돼. 법원에서 먼저 까줄게. 그쵸? 그래서 5억 중에 3억까지 먼저 까면 2억이 남았죠, 이제. 2억이 남아있어. 그럼 둘 다 7억 원이야? D은행은 이미 3억 원을 받았어? 그럼 D은행은 남은 거 뭐예요? 7억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A한테 7억을 받든 C한테 7억을 받든 둘 중에 하나한테 7억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1억 원만큼 채무가 소멸된다. 즉 나머지 2억 원만큼 채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남았잖아. 7억에서 2억을 뺀 5억만큼. 그렇죠? 5억만큼 남은 거예요, 채무가. 이 얘기지. 그러면은 D은행은 얼마를 받으면 돼요, 이제? 5억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도 5억, C도 5억이 남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모든 채무의 소멸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 5억이 남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 B인데요. 자, 그래서 B 부분을 한번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얘가 두째 줄에 3문단에 두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죠. 3문단 두째 줄에 연대 채무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를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 방식을 취하면서 지금 핵심어가 균등이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문단에 그래서 그 5문단 첫째 줄과 둘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볼까요? 부진정 연대 채무는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채무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음서요? 자, 넘겨서 독서 1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